자, 쉬는 시간에 질문 온 학생이 아마 다른 친구들도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5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목표는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온다면 무조건 그것은 승계하고 유지야. 목표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승계하고 유지에 관한 거야. 근데 거기 마지막에 정책 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책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수단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정책이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에는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했지만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시킨다.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돼 버리는 거니까. 근데 정책의 유지는 수단을 부분적으로만 변경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 여학생이 수단 변경 이렇게 써놨는데 유지는 수단을 부분적으로만 변경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출을 50% 해주던 거에서 어떻게 30%만 해준단 말이죠. 이것은 그 수단을 부분적으로만 변경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15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식 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유지가 아니라 뭐야? 승계의 의미에 가까워요. 어? 이제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응?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근무성적 평정제도에서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팀제 도입에 의해서 팀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다면평가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의무평가라고 그랬어요. 의무적 평가입니다. 1번 직무수행의 동기를 유발한다. 직무수행의 동기를. 두 번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이건 360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상사만이 아니라 동료들이나 부하들 모두 참여합니다. 심지어 고객들도 이 팀에 이제 거래 관계에 있는 고객들도 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평가의 수용성 확보가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쪽에서만 평가하면 평가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평가 결과가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평가가 이루어진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응? 평가의 수용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왜냐하면 360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4번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한다. 미래 행동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은 고유 공무원단에 들어가기 위한 역량평가. 여러분들 역량평가에 관한 것은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고유 공무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역량평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고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먼저 후보자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그 후보자 교육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역량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케이? 그 순서 혼동하면 안 돼요. 후보자 교육 과정 거치고 나서 역량평가야. 그래서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4급 공무원이 고유 공무원단으로 들어갔을 때 고유 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응? 16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4번입니다. 이건 역량평가에 관한 거예요. 자, 17번 볼까요? 다음,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직류는 등급, 직급에 관한 것은 이건 직무평가하고 연관되는 거죠. 등급, 직급에 관한 것은 그잖아. 그 다음에 직군, 직렬, 직류. 이것은 직무 분석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직군, 직렬, 직류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응? 직무평가는 종적 분류, 행적 분류. 직무평가는 등급 같은 경우는 3급, 4급, 5급 이렇게 쭉 구분되잖아.
직무평가는 행적분류예요. 직무분석은 보세요. 행정직렬, 세무직렬, 교육행정직렬 이렇게 나눠지잖아. 종적분류가 하는 거라고. 등급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등급은 담당하는 직무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면 볼 것도 없이 그것은 등급이에요. 같은 등급에 속해 있더라도 담당하는 직무 종류가 각기 다르니까. 응? 직무 종류가 상이하다. 이렇게 나오면 볼 것도 없이 등급이란 말이야.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7급 공무원이 있다. 한다면 7급 공무원은 이제 주사보잖아요. 행정주사보, 세무주사보, 그 다음에 교육행정주사보. 담당하는 직무가 각기 다르잖아. 그렇지만 이 사람들 모두 같은 등급에 속해 있잖아. 이렇게. 직급은 직무 종류, 난이도, 책임도 이런 것들이 전부 유사합니다.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 이게 전부 유사한 직위예요. 군. 오케이? 이걸 직급이라고 합니다.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 전부 유사한 거야. 같은 직급이면. 직군, 직렬, 직료 그러면 직군은 직렬의 군. 이걸 직군이라고 합니다. 직렬의 군.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동일한 직렬 내에서 직류예요.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유사한 또는 동일한 같은 말이죠. 담당 분야가 유사한 직무의 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동일한 직렬 내에서 직류로 구분된다 그 말이지. 응? 직렬은 기억나세요? 세무직렬 기억나세요? 이게 하나가 직렬이라고 그랬어요. 세무직렬. 그러면 직무 종류가 유사하죠? 직무 종류는 유사합니다. 그런데 자 세무서기보, 세무서기, 세무주사보, 세무주사 이런 걸 합해놓은 게 세무직렬이죠? 그럼 이거 하나가 뭐야? 직급들이잖아. 난이도, 책임도가 다른 뭘 합해놨어? 직급들을 합해놓은 거야. 난이도,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 오케이? 난이도,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 직렬. 응? 이 그림이 직렬이란 말이야. 오케이? 이 그림이 여기 있으면 같은 직렬에 있으면 직무 종류가 유사하잖아요. 근데 난이도 책임도가 다르니까 직급들을 합해놨단 말이야. 직렬. 그럼 1번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맞습니다. 2번 직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서 채용,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 바로 직급이다. 맞죠? 다 유사한 거니까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직위의 집단.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난이도, 책임의 수준이 다른 직급의 이것까지 표현을 하세요. 다른 직급의 군. 직급의 군 여기까지 표현해 두세요. 그 문제에서. 직렬. 4번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다르지만. 자 보세요. 직무 종류가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 뭐야? 등급이잖아. 어? 등급. 등급은 직무의 종류가 다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에서 다음 보기 가운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박스에서
기억, 인간관계론에서 조직의 참여자의 생산성은 육체적인 능력보다도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맞나요? 침묵이야? 조직 참여의 생산성은 육체적인 능력보다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좌우된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봅시다. 니은.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업무 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일 최선의 방법으로서 그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 시스템 기억나십니까? 그런 게 일종의 유일 최선의 방법인 거죠. 디귿. 체제론은 비계수적 관점을 중시하고 있다. 체제론은 내가 체제론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 국가가 있고 그 국가 밑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행정부에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행정 각 부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보세요. 이게 상위 체제잖아요. 국가. 그 밑에 입법, 행정, 사법, 하위 체제에 해당되죠? 자, 이 행정체제 내에 또 보세요. 이게 행정체제인데 행정체제 내 기획재정부 이것도 하나의 체제잖아요. 장관, 차관, 각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상위 체제, 하위 체제, 상위 체제, 하위 체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개서적이죠. 이게. 이 내용이 개서적인 거야. 여기서. 체제로는 개서적 관점을 중시합니다. 리을. 발전행정론은 정치, 사회, 경제, 균형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발전행정론은 개발도상국에서 전개된 이론이죠. 행정이 국가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여기는 행정우위론의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자본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 균형 성장을 꾀할 수가 없어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자 1차 산업에 비해서 2차 산업에 중점을 두죠. 내수보다는 수출에 더 중점을 뒀죠. 이런 식으로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본도 부족하고. 발전행정론은 정치, 사회, 경제의 균형 성장을 크게 기여했다. 틀렸어요. 기억에서 인간관계론에서는 조직 참여자의 생산성은 육체적인 능력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좌우된다. 맞는 편입니다.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러한 사회적 규범들이에요.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러한 사회적 규범들입니다. 개개인의 어떤 육체적 능력 이런 것들보다는 18번에서는 기억과 니은 내용이 맞다. 기억과 니은 내용이. 자, 18번 정답 1번이네요. 자, 19번 볼까요? 다음, 베버가 제시한 이념형의 관료제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관료의 충원 및 승진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관료의 충원과 승진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조직 내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은 공적으로 확립된 법규칙에 따른다. 조직 내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은 공적으로 확립된 법규칙에 따르는 것이다. 3번,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는 계층제 원리에 따라서 조직이 운영된다. 계층제 원리에 따라서. 4번, 민원인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서 업무 처리 시에 관료와 민원인과의 긴밀한 감정 교류가 중시된다. 자,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의 주요 특징은 비정의성이에요. 비개인성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개개인의 어떤 감정 이런 거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의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달리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개개인의 사정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서는 업무 처리 시에 관료와 민원인 간의 긴밀한 감정 교류 이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냥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정의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정의성 또는 가로 열고 비개인성. 개인 입장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비정의성, 비개인성.
19번에서는 4번이 거리가 있다. 19번에서는 4번이. 자, 20번에서 보니까 다음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저해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과관계의 타당성. 인과관계의 타당성. 이건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죠. 1번 성수효과는 정책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둬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다. 성숙효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숙효과가 성숙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성숙효과.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죠. 두 번째, 회귀 인공 요소는 정책 대상의 상태가 정책의 영향력과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평균값으로 되돌아가는 경향. 정책 대상의 상태가 정책의 영향력과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평균값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게 회귀 인공 요소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회귀한다. 응? 호손 효과는 이건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정책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으로 선정해서 정책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 이것은 크리미 효과입니다. 크리미 효과예요. 이 내용은 호손 효과가 아니라 크리미 효과. 호손 효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호손 실험에서 나오듯이 호손 공장에서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5년 동안 그 공장에서 실험이 계속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은 알아요. 아, 이제 또 실험이 시작됐구나. 이걸 안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들이 그 실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호손 효과예요. 응? 본인들이 실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거야. 4번 허위 변수는 정책과 결과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지만 마치 정책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변수. 이게 허위 변수죠. 무슨 말이냐면 정책과 그 효과 사이에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 이게 허위 변수예요. 오케이? 반대로 억제 변수가 있죠. 억제 변수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상관관계를 없게 만들어버리는 변수. 이게 억제 변수입니다. 응? 억제 변수예요. A하고 B 사이에 정책과 그 효과 사이에 실제보다 과다 또는 과소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변수. 이거 뭐야? 혼란 변수. 혼란 변수. 정책과 효과 사이에 실제하고 실제에 비해서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변수. 응? 왜곡 변수. 이것은 각각 허위 변수, 억제 변수, 혼란 변수, 왜곡 변수 이렇게 구분해서 4번에서 허위 변수라고 표현하면 정책과 결과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지만 마치 정책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변수. 허위 변수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허위 변수는 이렇게 이해하고 억제 변수는 반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과다 또는 과소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혼란스럽잖아. 네? 그 다음에 요건 내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반대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왜곡 변수는 실제보다도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변수. 20번은 그래 정답이 3번 내용이 됩니다.
자, 10회 문제를 좀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10회에서 1번에 역관제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 부정부패를 방지하기가 쉽다. 역관제의 대표적인 폐해가 부정부패입니다. 행정의 전문성의 저해. 행정의 전문성 저해하죠. 안정성, 계속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역관제의 대표적인 폐해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가 쉽다 틀렸네요. 행정의 안정성, 지속성 확보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공무원도 같이 바뀌니까 정책도 같이 바뀌겠죠. 이것 정보관리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왜냐하면 시민 요구에 부응하니까. 그 다음에 정책 책임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자,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공약을 제시하잖아. 공약을. 그리고 그 제시한 공약을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선거할 때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정책 책임에 관한 것이잖아. 선거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니까 정책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응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행정에 있어 민주성을 정보관리제 민주화 또는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음, 직업공무원제 정책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이 바뀌니까 직업공무원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공무원의 충성심 확보가 용이하다. 그러겠죠? 네. 여기서 공무원의 충성심의 확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충성심일까요? 집권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겠지. 그치? 네. 집권 정당에 대한 충성심. 네. 자, 역관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런다면 기억, 내용, 미음 이게 틀렸습니다. 네? 이 내용들이. 자, 2번 앨리슨의 의사결정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앨리슨 모형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앨리슨 모형 1, 두 번째 조직과정 모형은 앨리슨 모형 2, 그 다음에 관료정치 모형은 앨리슨 모형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앨리슨 모형 1에서는 조직을 유기체로 본다. 두 번째 조직과정 모형에서는 조직을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로 본다. 그 다음에 관료정치 모형에서는 관료들의 집합체로 본다. 관료정치 모형에서는 앨리슨 모형 1, 2, 3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건 1번 관료정치 모형에서는 정책결정 행위 주체는 독자성이 높은 다수 행위자들의 집합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독자성이 높은 다수 행위자들이란 누구냐? 정책결정 지위에 있는 관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독자성이 높은 다수 행위자들입니다. 관료들의 집합체, 이게 조직이라고 그랬잖아. 맞는 표현이잖아요. 1번은. 그죠? 2번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정부의 전략적인 목표가 중시되고 구성원의 응집력이 높다. 왜냐? 조직을 유기체로 본다고 그랬어. 그렇다면 정부의 전략적인 목표가 중시됩니다. 왜냐하면 유기체니까 전략적인 목표에 따라서 조직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구성원의 응집력이 매우 높아요. 구성원의 응집력이. 3번 조직과정 모형에서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체들의 집합이다. 네?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체들의 집합.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 4번 관료정치 모형에서는 조직의 하위 계층에 적용 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 모형은 상위 계층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반대로 표현됐어요. 왜냐하면 관료정치 모형은 정책 결정 지구에 있는 관료들의 집합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상위 계층에 적용돼야지. 그 다음에 조직과정 모형은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위 계층에 적용되고. 3번 보세요. 조직은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체들의 집합이다. 이 하위 단위 간에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긴밀한 연결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체들의 집합.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4번은 반대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관료 정치 모형이 여기서 말하는 관료들은 정책 결정 직위에 있는 관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조직과정 모형에서 말하는 것은 하위 조직들 간의 연합체다. 이렇게 보니까 하위 계층에 적용되는 거죠. 각각.
4번은 반대야. 반대. 1, 모형 1, 2, 3. 3번. 갈등 관리의 방법을 갈등의 해소 전략하고 갈등의 조성 전략으로 나눌 때 갈등을 조성하는 전략으로만 묶인 거예요. 갈등을 조성한다는 것은 기득권을 변경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뭐 재조정이랄지 의사전달을 다시 조정한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바로 이 갈등을 조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번 공동의 적을 확인한다. 또 상관의 명령이다. 이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전략이에요. 공동의 적을 확인한다랄지 또는 상관의 명령 이런 부분들은 갈등 해소 전략. 2번 상위 목표를 제시하고 구조적 요인을 개편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각 부서들 간에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죠. 각 부서들 간에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다르니까 어때요? 각 부서 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거예요. 근데 조직 전체에 있어서의 상위 목표를 제시합니다. 조직 전체에 있어 상위 목표 이걸 제시함으로써 이런 목표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위 목표가 제시되면 부서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갈등 해소 전략이에요. 그런데 구조적 요인을 개편하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오케이? 구조적 요인을 개편해 버리니까 이건 갈등을 조정하는 거야. 3번 회피. 직위 간의 관계 재설정. 여러분들 회피하는 것은요 갈등을 해소시키는 거죠. 회피하면 갈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으면 잠시 서로 회피하고 좀 멀어진다 이거죠. 그럼 갈등이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직위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4번 구조의 분화랄지 의사전달 통로를 변경시킨다랄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운데서 구조적 요인의 개편, 직위 간의 관계 재설정, 그다음 구조의 분화, 의사전달 통로의 변경 이런 것들은 모두 갈등 조성 전략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이것 말고도 권력 재분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권력의 재분배. 응? 자, 3번에서는 갈등 조성 전략으로만 묶인 거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4번.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할게요.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의 희생이 발생될 수 있다. 효과성은 뭐에 관한 거야? 목표 달성도.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보 관리자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보 관리자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그 말은 뭐냐면 대외적 민주성이 있고 대내적 민주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각각. 이거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서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 리얼. 투명성은 정보 공개만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미음. 제도적 책임성은 자율적이고 적정한 행정 책임을 의미한다. 자, 기억을 볼까요? 효과성은 뭘 의미한다고? 목표 달성도. 능률성은 투입 대 산출. 이렇게 표현했잖아.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용 창출이죠. 고용 창출.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 예, 고용 창출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명 이런 고용 창출의 목표를 정했다고 합시다. 어? 근데 경기가 침체되니까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왜냐하면 올해 100만 명의 고용 창출 목표 이걸 달성을 해야 되니까 추경 예산을 투입해서 고용 창출을 더 확대시키는 이런 노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투입이 늘어나는 거죠? 투입이. 아까 능률성은 뭘 의미한다고? 능률성은 투입 대 산출을 의미한다고 그러잖아. 투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능률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락하는 거잖아요. 대신 효과성은 어때요? 높아지잖아요. 그 얘기잖아. 갑자기 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이 희생이 발생될 수 있다. OX. 맞는 얘기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능률성을 희생시킬 수 있어. 다시 말해 이렇게 투입이 이렇게 증가될 수 있잖아요. 그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막 예산 같은 거 투입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케이? 기억 맞는 표현입니다.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의 희생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정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과 두 가지 측면에 논의된다. 여러분들 민주성은요. 대외적 민주성하고 대내적 민주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지? 국민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대외적 민주성 아닌가? 반면에 정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면 대내적 민주성이 말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공직윤리 확립은 어디에 들어간다? 대내적? 그 이상해요. 공직윤리가 확립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대외적 민주성이지 왜 그게 대내적 민주성입니까? 국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 정부관리제 내부의 의사결정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게 아니라고. 행정체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뭐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국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요건이죠. 공직윤리 확립. 오케이? 대외적 민주성입니다. 다들 포기했어요? 대답도 안 해요. 네? 네. 이거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 여러분들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는요. 이건 내용적 합리성이에요.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과정, 절차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된다는 것은 그런 어떤 과정과 절차를 나타내 주는 게 아니잖아.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된다는 것은 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채택이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의미니까 내용적 합리성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리을. 투명성은 정보 공개만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밈. 제도적 책임은 자율적이고 적적인 행정책임. 자율적인 것은 비제도적인 거예요. 제도적인 것은 자율성하고 거리가 있잖아. 자율적이고 적적인 행정책임은 비제도적 책임에서 강조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적절한 것은 기억, 니은, 리을.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쉽거나 평이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기억 같은 표현은 좀 기억을 해둬야겠죠? 기억의 내용은 좀 유의해둘 그런 내용이에요. 5번을 볼까요? 지금도 내가 그 두 문자 만드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두 문자를 알려줬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딜레마예요. 그러면 바꿔서 다시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아예 바뀌더라도 바뀐 내용을 알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의미가 있고 더 암기하기 쉽고 그렇다면 더 그게 도움이 되니까. 어? 그리고 대부분이 내가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은요, 내용이 추가된 걸 바꾸거든요. 기존의 거에서.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나도. 나도 안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니까. 두 문자 만들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니까 바뀌어도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 기억가적 정보 운영의 원리 있죠? 자, 그거 밑줄 그어놓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지역 분권에 대한 예측을 방임했다. 지역 분권에 대한 예측을 방임했다. 지역 분권에 대한 예측을 방임했다. 이게 기억가적 정보의 특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역이라는 것은 지역 중심의 조직이에요. 지역 중심의 정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권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분권화시켜라 지역으로. 분권적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지역 중심의, 지역 중심의 정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권적 정부 나왔죠? 분권적 정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전 예측과 예방. 사전 예측과 예방. 응? 방은 방향 잡기예요. 방향 잡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까? 임무 중심. 지역 분권에 대한 예측을 방임했다. 응? 지역 중심이에요. 분권적 정부고 사전 예측과 예방을 중시하고 있고 방향 잡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무 중심이고. 여러분들 이것을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오케이? 촉매적 정부. 촉매적 정부. 방향 잡기. 스티어링에 대한 해석을 촉매적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 특징들만큼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어요. 지역 중심, 분권적 정부, 사전 예측과 예방, 그 다음에 방향 잡기. 촉매적 정부야. 그 다음에 임무 중심. 지금 여기 정리한 거 외에도 여러분들 기업가적 정부니까 막 경쟁을 강조한다랄지 뭐 고객 중심의 정부를 이런 특징들도 얼마든지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 기업가적 정부의 특징으로서. 그 외에 이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표현들이 나오면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방향 잡기는 뭐다? 촉매적 정부다. 그 말이야.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에 관한 것들이에요. 기업, 투입, 과정, 성과를 균형 있게 연계한 예산 배분이다. OX. 투입, 과정, 성과를 균형 있게 연계한 예산 배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가적 정부 운영에서는 성과 중심이야. 그치? 성과 중심이잖아. 졸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유의해야 돼. 내가 이게 무슨 마이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계속 앞에 서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만 졸고 있다? 바로 그 앞에 가서 이거 대고 노래시킬 수가 있으니까. 민, 권한의 분산과 하부 이임을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킨다. 권한 분산, 방금 또 뭐라고 했냐면 분권적 정부. 나와 있잖아요. 권한 분산과 하부 이임을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킨다. 여기에 해당되면 됩니다. 디귿,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정부 관리자 역할을 강화시킨다.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은요, 이 기업가적 정부 전에 현대 행정국가에서
과거에 현대 행정국가에서 나왔던 특징이에요.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 공공서비스 제공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 이건 당연히 기업가적 정부에서 나오는 특징이겠죠. 미음, 목표와 임무 중심의 조직 운영. 여기 나왔어요, 마지막에. 임무 중심. 비읍, 문제에 대한 사후 수습 역량을 강화한다.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측과 예방을 강조한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니은, 리을, 미음 이런 내용들이 맞는 거죠. 그죠? 정답 2번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게 암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역 분권의 예측을 방임했다. 오케이? 지역 분권에 대한 예측을 방임했다. 그리고 방향 잡기란 곧 총매적 정부를 의미한다. 총매적. 자, 5번의 정답 2번입니다. 오케이? 자, 6번에서 다음 거시 조직 이론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가? 1번 구조적 상황 이론에서는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면 효과적인 조직 설계 및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구조적 상황 이론은 상황 조건에 따라 적합한 조직 구조는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구조적 상황 이론에서는 유일 최선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면 효과적인 조직 설계 및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 2번 전략적 선택 이론이랄지 자원 의존 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임무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렇게 표현했잖아. 구조경, 전자공. 어? 이쪽은 결정론, 이쪽은 임의론. 여기는 개별 조직, 여기는 조직군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2번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공동체 생태학이론 전부 다 여기 보세요. 전부 다 임의론의 입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응? 한번 조직권 생태학이론에서는 조직 변화는 종단적 분석에 의해서만 검증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조직권 생태학이론. 네. 나는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연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종적으로 연대 순위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조직권 생태학이론은 이렇게 종적 분석이에요. 아셨어요? 종적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 신제도주의하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렇게 표현하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각 나라마다 그 역사적 사건이 다르게 전개되어 왔잖아. 종적 분석이에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우리나라, 일본, 미국 그 나라들마다 역사적인 중요한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 사건들이 다르잖아요. 종적 분석이 관한 거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문화를 표현했죠. 그러면 각 나라마다 문화가 어때요? 각기 서로 달라요. 이건 행적 분석이에요. 응?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행적 분석입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니까. 근데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종적 분석이에요. 그렇듯이 여기 조직권 생태학 이론도 이렇게 시대 순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종적 분석으로 설명됩니다. (4번) 자원 의존 이론은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여기 임의론이에요. 오케이? 조직은 환경의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자원 의존 이론 이거죠. 조직은 그 조직에 필요한 자원에 의존한다. 그렇지만 이제 그 조직에 필요한 자원에 의존하지만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걸 획득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조직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론이 아니라 임의론의 관점입니다. 자원 의존이론은 임의론이에요. 오케이? 근데 자주 인용이 된다는 거지. 이 표현이. 왜냐하면 자원 의존이론 타이틀이 결정론처럼 보이니까. 타이틀이. 오늘 여기까지 문제 풀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 무선 마이크로 수업하니까 훨씬 수업하기가 편해요. 자, 오늘 수고했고, 앞으로 굉장히 이 무선 마이크로 수업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